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기회는 사람이 준다. 이 사람에게 잘해라. 1970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사무엘 베게트는 기승연극을 부정하는 프랑스 신연극의 선구자이다. 우리에게는 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가 애매모호함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다. 텅 빈 공간에 앙상한 나무 한 그루, 등장인물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다. 과거도 미래도 없다. 언제나 현재다. 그곳에서 불황자 에트라곤과 블라디미르의 대화가 축을 이루는 이 연극에서 두 사람은 고도를 기다리면서 고도가 오지 않으면 목을 매 죽어버리고자 한다. 블라디미르는 이렇게 말한다.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단 하나 확실한 게 있지. 그건 고도가 오기를 우린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에스트라공이 만일 고도가 온다면 하고 묻자 블라디미르는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 이 난해한 연극을 이해해보자는 것은 아니다. 고도가 신을 의미하는 말이건 무의미의 의미건 뭐건 간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누구에게나 일생 동안 기회가 세 번은 온다고 하지 않는가? 해와 달은 누구에게나 빛을 준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과연 그 기회는 어디서 언제 나타나는 것일까? 혹시나 고도처럼 오는지 안 오는지 불확실한 가운데 세월만 잡아먹는 것은 아닐까? 당신이 명심해야 할 사실은 그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며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 의하여 주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돈이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학벌이 주는 것도 아니며 기회의 수요 결정권자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보자. 학생운동가 출신인 이명박은 1965년 현대건설 격리사원으로 은퇴하였으나 불과 12년 만에 36세의 나이로 사장직에 올라 샐러리맨들의 우상이 되었다. 열정과 담력, 저돌성이 정주영 명예회장과 닮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는 현대건설 회장직을 던지고 정치인이 되었다. 비록 그는 자수전에서 어느는 결코 전문 경영인을 믿지 않는다며 한국에서 전문 경영인은 사장이 아니라 사장급 직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지만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은 현대건설이라는 조직이 아니라 지금은 고인이 된 정주영 회장이었다고 나는 믿는다. 정주영 회장이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는 어쩌면 평생 격리 업무만 보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명박은 기회를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누군가가 그를 눈여겨보다가 기회를 제시한다. 이것이 기회의 법칙이다. 왜 그럴까?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바쁘다. 이미 부자가 된 사업가들 중에는 돈에 대하여 동물적 후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들의 몸은 우리들처럼 하나뿐이다. 혼자서는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만난 여러 나라의 성공한 사업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필요하기는 한데 믿고 일을 맡길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실업률이 제 아무리 높아도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이 수많은 경영자들 입에서 나오지 않는가. 기회를 주고 싶은데도 기회를 받아 먹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것은 사업가들과 부자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그런 사람들에게 의하여 주어지며 그들은 대개 당신보다 한 세대 앞에서 기득권을 이미 획득한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 빌 게이츠가 오늘의 성공을 갖게 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초장기에 IBM의 어느 이사가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IBM에서는 PC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찾고 있었고 이미 다른 유명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접촉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거대한 IBM의 이사가 방문하였음에도 소프트웨어 회사 사장은
건방지게도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IM의 이사는 이름도 없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정장 차림으로 예의를 갖추고 기다리던 빌 게이츠를 만났던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벤처 캐피탈 회사로 햄버리크 퀴스트라는 곳이 있다. 이 회사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벤처 기업가들로부터 돈을 투자해 달라는 애절한 투자 요청서가 들어온다. 하지만 그 요청서들은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그렇다면 투자 심의를 할 때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일까? 기술이나 연구의 비중 혹은 시장의 점유율일까? 아니다. 창자 자신의 소질과 자질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은 투자 요청서나 사업 계획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때문에 그들은 우선은 믿을 만한 인맥을 통해 소개를 받은 기업가들을 우선 면접한다. 한때 주식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능가해 관심을 모았던 인터넷 접속 장비 업체 시스코 시스템즈 역시 직원 중 60%가량을 내부 핵심 인력의 추천에 의해 채용한다. 이러한 여러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당신을 기회의 신에게 소개하고 추천하는 것은 이미 이 사회에서 능력이 검증되며 돈과 지위를 획득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다. 당신이 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호감을 사지 못하거나 그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있다면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따라서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면 이제는 옷차림이나 언행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당신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과연 당신보다 10년 이상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를 생각해보라. 친구들에게 쓰는 말투를 그대로 나이 든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되면 당신은 예의도 모르는 건방진 놈으로 인식되게 될 뿐이다. 이것은 외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다국적 기업에서 일을 했을 때의 일이다. 미국에서 남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 유학 생활을 한 일본인 직원이 도쿄에 있었다. 남미인들의 영어는 일반적으로 거칠고 공손하지 않으며 길거리 소년들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 역시 비슷하였다. 나는 그가 나를 포함한 그 어느 외국인 상사들에게도 경칭이나 공손한 표현을 쓰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약 1년 후 그는 홋카이도 지사로 좌천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면서도 자신의 말투나 옷차림에 대하여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아주 극심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자기 친구로 여기는 것 같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도 사용하는 언어가 친구들에게 보내는 식이다. 나에게 독자들이 보내는 메일들을 읽어보면 채팅 언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젊은 친구들이 생각 없이 자기 멋대로 짓거리면서 나를 당신이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부지기수이다. 독자가 보낸 첫 번째 메일을 읽자마자 내 마음이 움직여 독자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하고 상세하게 내 의견을 말해준 경우는 오직 딱 한 번, 롯데그룹의 어느 직원뿐이었다. 그가 어떻게 보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 그의 흉내를 낸 메일들이 들어올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행동은 또 어떠한가? 인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며 윗사람들에게 대한 배려는커녕 윗사람을 자기와 동급으로 여기는 행동들이 그대로 표출된다. 명심해라. 윗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는커녕 예의도 모르고 건방을 떠는 사람으로 일단 비치게 되면 기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데도 사람들은 연장자들에게 호감을 사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기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하지만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당신의 친구들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친구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 오직 진짜 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폴 앨런이 빌 게이츠의 친구이었음을 보편화시키지는 말라. 당신의 친구가 빌 게이츠가 아닌 이상 당신 친구가 당신에게 제공하려는 기회의 대다수는 자기가 만드는 제품을 팔아달라는 영업의 기회이거나 당신의 자금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기회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내 말을 윗사람들에게 아부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당신보다 나이가 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당신 자신을 바라보라는 말이지 그들에게 아부하라는 뜻은 아니다. 또 우리가 흔히 사람 하나는 좋다 혹은 착하다고는 말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유순하다는 의미이지 능력이 있고 소질과 자질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당신의 윗사람들이 찾는 사람은 능력이 있고 태도도 좋은 사람이지 유순하고 착하며 공손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래도 윗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일가 친척이 우선이라고 믿을지 모른다. 같은 능력을 가졌다면 일가 친척을 우선시할 것이다. 능력도 없는 일가 친척을 우선시하는 윗사람은 당신이 던져버려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직장인, 공무원 포함이라면 주변을 잘 살펴보라. 당신 동료들의 능력과 당신의 능력에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것이다. 조직이 클수록 학력 학벌은 비슷한 수준인 경우가 많고 업무 능력 차이도 크지 않은데 왜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탈락을 할까? 물론 나도 안다. 이른바 백이 통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그런데 그 백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그 백은 어째서 당신 동료를 이끌어주는 것일까? 아부일까? 충성심일까? 혈연 관계일까? 명심할 것. 근로계약서에 쓰인 업무 외의 업무가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육체 노동자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상사의 시간과 노력을 전락시켜주는 것이 좋으며 그 전략에는 상사의 개인적인 일들도 경계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웬만큼은 포함될 수 있다. 외로움을 즐겨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노라고 굳게 결심한 이후 우리의 발길을 가장 방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부자가 되고자 마음 굳게 먹었음에도 그 굳은 결심을 산산조각 깨트려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그 어떤 목표이든 간에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수없이 겪었을 통과 의례이다. 혼자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창밖에 비치는 찬란한 햇빛, 하얗게 쌓인 눈, 후두둑 떨어지는 소나기,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여 때없이 밀려드는 외로움, 보고 싶은 얼굴 등등이 스스로를 외롭게 하고 이어서 내가 도대체 꼭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마저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안다. 그래서 나는 장담한다. 만일 당신이 어떤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는 과정을 이미 시작하였거나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제 곧 문득문득 외로워질 것이니. 하지만 명심해라. 이해인 수녀마저도 존재 그 쓸쓸한 자리에서 이렇게 시를 읊고 있다는 것을. 누구 하나 내 고독의 술잔에 눈물 한 방울 채워주지 않거늘. 매일 아침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거늘. 그래도 외로운 거야. 욕심이겠지. 그런 외로움도 그런 쓸쓸함도 없다는 건 내 욕심이겠지. 그러므로 이제는 고독과 외로움을 친구로 삼아라. 정호승 시인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고 그 기분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전혜린이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에서 말하듯 가끔 몹시도 피곤할 때면 기대서 울고 위로받을 한 사람을 갖고 싶었다. 그러나 말이다. 당신이 외로움에 징징거리며 질질 짠다면 적어도 당신이 꿈꾸는 어떤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간 것임을 알아라. 당신이 외롭게 살고자 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놀랍게도 친구들이다. 친구들은 당신의 옛 생활을 알기에 새삼스레 너답지 않게 왜 그러냐 하면서 발목을 붙잡는다. 부자가 되려면 외로움을 이겨내야 한다. 친구는 당신에게 부자가 될 기회를 주지 못한다. 오히려 웃고 떠들며 이른바 정을 쌓으면서 부자가 될 시간만 빼앗아간다. 그러므로 몇 년간만이라도 만나지 말고 외롭게 노력하라. 정 친구들이 그리우면 이메일을 보내라. 글솜씨도 좋아진다. 외로움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한다. 고대 히라빈들은 파테나마 마테라, 파테마타 마테마타라는 말을 하곤 했다는데 고통으로부터 배운다는 뜻이다. 외로움의 고통을 즐겨라. 그 고통 없이 부자가 되는데 테크닉을 나는 모른다.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려는 행위들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등에서는 물론 유튜브를 통해 하는 것 같다. 명함도 없이 다니는 나로서는 전혀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들이다. 뭔가 보이려고 한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해야 소외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금전 추구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자기 생활을 보이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기류 속에서 헤엄치지 않는 것을 외로운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현란한 포장재로 너 자신을 덮으려고 하지 말아라. 동물의 세계에서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꼬시려고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수컷의 경우 1위는 공작새가 아니다. 신혼집을 짓기 위해 나뭇가지로 지붕을 만들면서 핑크빛 꽃들을 따다가 바닥을 장식하고 나무 열매들을 앞 입구에 깔아 그 열매들에게 하얀 새싹들이 자라도록 해 암컷의 시선을 유혹하는 새도 있고 춤을 댄서처럼 추기 위해 춤출 무대를 정성껏 정리하고 깃털로 커다란 스마일 모양을 만들어 보여주는 새도 있으며 배트맨 혹은 발레리나를 연상시키는 새도 있다는 것을 있다. 그 새들이 외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종족 보존을 위해 본능에 불과하다. 내가 새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으로 하여금 도대체 당신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호르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이다. 법을 어느 정도나 지켜야 할까? 법이 지켜지지 않게 되는 과정. 살아가면서 누구나 법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조금씩은 갈등을 하게 된다. 법은 인간 사회의 규범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초등학교 때 이미 배운 사실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게 되거나 오히려 법을 지킨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법은 지키면 손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보자. 주말에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은 9인 이상 승합 차량만 다닐 수 있고 9에서 12인승 차량에만 6인 미만이 승차한 경우는 통행할 수 없다. 그게 법이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나 서너 명도 타지 않은 9에서 12인승 차량이 뻔뻔스럽게 전용 차선을 이용하는 경우를 당신이 꽉 막힌 일반 차선에서 보게 되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특히 고속도로 단속 경찰은 한 명도 안 보인다면 그들이 법을 안 지켰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법을 지키려는 당신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형사정책연구원이 시민 11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준법의식 실태조사서에서 응답자들은 국회의원, 고위관료, 세무공무원, 경찰 순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아가 국민의 95%는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92.5%는 요즘 세상에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큰 것 같다고 답했다. 똑같이 나쁜 일을 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는 응답도 91.1%에 달했다. 하지만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응답자들 자신은 어떨까? 그들은 국회의원이나 고위관료, 세무공무원, 경찰 등이 아니기에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 지극히 일부만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한다고는 말은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법을 어기며 산다. 그들은 돈 있고 권력 있는 놈들이 법을 안 지키는데 왜 내가 지켜? 미쳤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언론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논조를 전파하기도 한다. 국민이 법을 어기는 과정을 생활 속에서 생각해 보자. 먼저 운전 중 신호위반 벌금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당신이 적발되었다고 치자. 당신은 잘못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경찰관은 이제 당신에게 10만 원짜리 벌금 고지서를 발부하면 되고 당신은 그 고지 금액대로 벌금을 내면 된다. 끝.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투명한 나라가 되게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투명한 나라가 아니다. 불투명한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법이 집행되는가? 먼저 법규를 위반하는 자들이 하나둘이 아니며 단속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적발되는 건수는 전체 위반자에 비해 지극히 미비하다. 그리고 이때 당신이 취할 행동은 아래와 같다. 1. 잘못을 인정하기에 아무 소리 없이 면허증을 제시하고 경찰은 10만 원짜리 벌금 통지서를 발부한다. 다음부터는 신호를 제대로 지켜야 하겠다고 마음먹는다. 정말 당신이 이렇게 한다고? 와우. 당신은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음을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선처를 구한다. 경찰관도 상황을 이해하고 다음부터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라고 주의를 준 뒤 그냥 보내준다. 마음씨 좋은 경찰을 만났으니 오늘은 참으로 재수 좋은 날이다. 오 해피데이.
이것은 내가 2003년에 아내와 함께 직접 겪었던 경험인데 그날 저녁 식탁에서 이 이야기를 하자 작은 딸아이는 얼굴까지 찌푸리며 그 경찰을 나무랐다. 아빠, 차가 최고급인데다가 엄마랑 같이 정장을 입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었으니 기사는 아닌 것 같고 돈은 있어 보이니 백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보내준 것인지도 모른다. 법을 일단 어겼으면 당연히 처벌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당시 중학교 2학년 딸아이의 말이었다. 나는 찍소리도 못했다. 군소리 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왕이면 싼 것으로 끊어달라고 부탁한다. 경찰관 역시 이번 한 번은 싼 것으로 끊어줄 테니 조심하시오. 라고 하면서 3만 원짜리 고지서를 주었다. 고마운 마음으로 당신은 고지서를 받아든다. 친절한 경찰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그 경찰관이 발부하는 벌금 고지서가 모두 3만 원짜리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뇌물을 받고 벌금 액수를 낮추어 준 것으로 판단하여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도 모른다. 또는 상납이 없음을 섭섭히 생각한 상사들에 의해 좌천될지도 모른다. 왜 나만 적발하느냐고 거칠게 항의한다. 당신은 신호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도로에서 재수없게도 함정 단속에 걸렸다고 생각한다. 항의하는 말투 자체에 기분이 나빠진 경찰관은 법규 그대로 벌금을 10만 원으로 결정한다. 정말 재수 온 붙은 날이다. 함정 단속은 인권 보호를 위해서 빨리 사라져야 하고 우리나라는 인권이 정말 엉망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도로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또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단속만 능사라고 생각하는 경찰을 원망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최대한 겸손한 말투로 한 번만 봐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순박한 표정을 짓는다. 최대한 예쁜 표정을 보인다. 그래서 경찰관은 당신이 위반한 내용은 제쳐놓고 대신 벌금이 싼 다른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하여 3만 원짜리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그냥 보내준다. 당신은 역시 세이노의 조언대로 협상에 대해 공부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생쇼가 먹혀 들어갔으며 흐뭇해한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나와 무슨 원수진 것도 아닌데 싼 것으로 끊어달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2만 원을 경찰에게 집어준다. 그리고 3만 원짜리 고지서를 받는다. 당신은 경찰관에게는 돈을 좀 집어주어야 일이 된다니까 하고 생각한다. 당신은 이 험한 세상 우리 서로 돕고 삽시다라고 하면서 3만 원을 담뱃값 명목으로 준다. 그리고 경찰은 신호 위반을 없던 일로 하고 당신을 그냥 보내준다. 당신은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벌금 내는 사람들이 나는 이해가 안 가니까라고 생각한다. 또는 경찰이 이거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돈을 되돌려준다. 액수가 적어서 그런 것 같아 10,000원 한 장을 더 건네주니 자꾸 이러시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하겠습니다라고 경고를 받는다. 결국 10만 원짜리 벌금 고지서를 교부받는다. 당신은 원 세상에 돈 싫다고 하는 놈 처음 봤네라고 투덜댄다. 경찰관은 당신을 세운 즉시 이렇게 말한다. 죄송합니다. 벌금이 원래 10만 원짜리인데 이 자리에서 우리 그냥 3만 원에 쇼부 치지요. 당신도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3만 원을 주고 해결한다. 머릿속에는 요즘 경찰관은 다 썩었어라고 한탄한다. 경찰관의 동료를 보니 마침 고향 사람이다. 당신을 알아본 그가 경찰관에게 이렇게 부탁한다. 우리 고향 사람인데 그냥 보내드려. 경찰관은 자기도 그 동료에게 같은 부탁을 한 적이 있기에 당신을 그냥 보내준다. 그리고 명절에 당신은 고향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를 도와준 그 경찰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경찰은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하면서 겸손해한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경찰을 칭찬하고 나도 걸리면 전화해야지라고 생각한다. 신호 위반 벌금이 10만 원이라는 거 알아요? 하면서 소통을 치는 소리에 기가 죽어 있는데 경찰관은 벌금 고지서는 발부하지 않은 채 딴짓만 한다. 그래서 1만 원을 면허증 크기로 접어주었더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며 보내준다. 당신은 돈 받기를 원하면 처음부터 까놓고 말하지 뭘 그렇게 베베 꼬기는 에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1만 원을 주었더니 장난하느냐는 핀잔과 함께 뇌물 제공 혐의까지 추가시켜 파출소로 끌고 간다. 결국 10만 원의 벌금에 덧붙여 형사적으로 고발까지 당하고 그 경찰관은 청렴한 경찰로 칭찬을 받는다. 당신은 비상금을 털어 좀 더 많이 주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그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 서장이 고교 동창의 형이라는 사실이 생각나 즉시 동창에게 전화를 하고 동창은 형에게 전화를 하여 이 일을 없던 일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얼마 후 경찰관에게 전화가 오고 경찰관은 똥 씹은 얼굴로 당신을 그냥 보내주거나 3만 원짜리 고지서를 준다. 역시 사람은 빽이 있어야 된다고 당신은 생각한다. 당신은 자신의 나이가 그 경찰관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는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빡빡하나? 자네는 아버지도 없나? 나도 자네만한 아들이 있다네 하면서 그냥 보내줄 것을 간청한다. 그리고 경찰관은 당신은 어른 공경을 하는 마음으로 그냥 보내준다. 당신은 요즘 젊은 경찰관들 중에 예의 바른 사람이 있음을 기뻐한다. 하지만 그가 법대로 집행하면 요즘은 도대체 위아래가 없다니까 하며 한탄한다. 당신은 자신이 언론사, 방송사, 검찰, 국가정보원, 법원, 청와대 같은 곳에 있음을 말하면서 혹은 당신 아버지나 형이 검사라고 말하면서 혹은 당신이 끝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혹은 이 차가 누구 차인 줄 알고서 그러냐고 호통치면서 그냥 내빼려고 한다. 경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당신을 보내줄 수도 있고 여전히 면허증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벌금 10만 원을 부과할 수도 있고 금액을 낮춰줄 수도 있다. 당신이라면 어느 경우에 속할까? 법이 정한 벌금 액수보다는 덜 손해보는 방법을 이리저리 모색하고자 틀림없이 노력할 것이다. 아니라고 농담하나. 명심해라. 그렇게 이리저리 모색하는 노력이 바로 이 사회를 부패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특히 당신이 경찰 계통에 아는 사람이 없는지를 찾아내려는 태도가 바로 초특급 부패의 씨앗이 된다. 그런데도 당신이 이 사회의 준법 정신이 무너졌고 부패가 심각하다고 혀를 끌끌 차? 단언하건대 우리는 돈과 갖가지 인맥과 권력, 심지어 나이까지 동원하면서 법망을 피할 용의가 언제라도 준비된 상태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탄해야 한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위선자는 되지 말자.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해보자. 당신이 봉급 생활자라면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철저하게 비난할 것이고 스스로를 모범 납세자로 믿을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비난과 스스로를 모범 납세자로 여기는 믿음은 당신이 자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일 뿐 언제라도 당신이 자영업을 하게 되면 당신 역시 세금을 빼먹는 방법을 연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비록 당신이 지금은 순박하고 선량한 모범 납세자로 자처하겠지만 그것은 달리 세금을 빼먹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일 뿐이다. 당신은 결코 당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모범 납세자가 된 사람이라기보다는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탈세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납세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탈세 기회의 부재를 납세 정신의 존재로 미화시킨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 같이 똑같은 짓을 보일 것이면서도 입으로는 자신이 다르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현상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아니, 그보다 더 웃기는 현상은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도 남들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연놈들이 있다. 예를 들어보자. 어느 지도자층 인사가 그 아들로 하여금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하여 병역을 기피케 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렬히 비난한다. 여기서 그 비난자들의 절대다수는 미국에 갈 기회가 전혀 없었거나 그곳에 살 기회가 주어질 리 없는 사람들이다. 만일 그들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아들에게 병역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다. 즉, 그들 역시 잠재적 동조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마치 자신들이 무슨 국가 안보의 초석이라도 되는 양 짓거린다.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할 만하다. 내가 가증스럽게 여기는 놈들은 자기 아들들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하면서도 자신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빡빡 우기면서 어떻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그럴 수 있냐고 통렬히 비난한 한겨레 신문의 어느 웃기는 논설 주간처럼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상한 놈들이다. 우리는 법이나 사회 규범에 대하여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나에게 공부 잘하는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미국에 체류함으로써 병역을 면제받는다면 나는 당신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틀림없이 그 면제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그 아들이 공부를 못한다면 영어라도 배울 수 있게 미국에 남아있도록 손을 쓸 가능성도 있다. 원정 출산은 어떨까? 나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미국 시민권을 안겨주고자 원정 출산을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꼼수를 사용할 만한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이지. 만일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굳이 그런 출산 방법을 외면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그런 시도를 혹시라도 하고자 하였다면 내 아내가 100% 결사반대하였을 것이며, 덧붙여 말한다면 나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며 내 딸들이 미국에서 공부해야 인생길이 열린다는 생각도 하지 않아왔기에 그 흔한 해외 연수 한번 보내지 않았고, 아직까지 외국인 가외 강사 한번 붙여준 적도 없다. 정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내가 정치판에 대해 조그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박원순 전 시장이 아름다운 재단을 어떻게 운영하였는지를 알게 되어 세이노 카페에서 공개적으로 그 재단에 대한 믿음을 버린다고 하면서부터였고, 조국 사태가 그 뒤를 이었다. 이때 내가 하였던 것은 이른바 좌파 언론단체들에서 상당히 유명한 동창으로부터 장시간 동안 좌파 계보들 등등에 대해 개인 강습을 받은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박노자의 러시아 혁명의 강의, 이른바 조국 흑서와 조국 백서도 읽었다. 제임스 볼의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는가는 SNS를 통해 퍼지는 가짜 뉴스들을 구분하는 기초 세력을 연마시키는 정말 좋은 책이었다. 해리 G. 프랭크퍼트의 개소리에 대하여는 개소리에 대한 철학적 분석에 이어서 실정을 파악하는 데 있어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법과 관련된 항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가 정치판에서 깡그리 무시되는 것을 종종 느끼면서 나는 우울증까지 도졌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태가 보도되면서부터는 내가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종잡을 수 없어 불안해져서 불안증으로 정신과를 다니기도 했다. 나는 내 딸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학원비나 가회비를 대준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구린 것도 하지 않았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개입한 적도 전혀 없다.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 사업은 고교 시절에 시도했다가 망한 광고 대행업 하나뿐이고,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딱 한 번 구체적 기회가 있었다. 예전에 정보통신부에서 우리 사회의 각종 분야에 대한 기초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분야별로 거의 사업 시행비가 걸려있는 민간 사업 시행자를 모집한 적이 있었다. 그중 한 분야는 내가 잘 아는 분야였기에 신청 전에 처가와 인척간이어서 종종 배웠던 정보통신부의 고위공직자를 찾아가 타진해 보았다.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노라는 말도 들었다. 그날 회사에 돌아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직원들이 기뻐했지만 나는 밤새 고민을 했다. 그분이 갖고 있는 파워에 의존하는 게 정말 잘하는 것인지 확신이 전혀 없었다. 길게 생각하고 자시고 없이 다음날 아침 회사에서 나는 시행자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백으로 움직이는 요놈들에게 침을 뱉어 온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게 나로 하여금 싫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했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때 잘한 것이라고 믿으며 나 자신을 기특하게 생각한다. 영화 추천. 모스트 바이런트. 정의롭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꿈과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고민을 내게 보낸 독자에게 종종 나는 미국에서 범죄와 부패가 가장 극성이었던 1981년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를 권유하곤 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공감은커녕 이해조차 하기 힘들 수 있다. 엘리자의 내일. 20여 년간 루마니아를 철권 통치하였던 차우체스쿠 1989년 12월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서 그는 총살당했고, 국민들은 더 나은 정부가 나올 것을 기대하였다. 차우체스쿠 정권에 저항하였던 의사 로메오는 새 정부도 희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외동딸만큼은 유학을 보내려고 한다. 이 영화의 초반 줄거리이다. 반드시 봐라. 대한민국 실상이 크게 다를 바 없음을 알게 된다. 도급일. 위선자임이 분명함에도 자기 스스로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연놈들은 전부 이렇게 되기를 내가 바라는 영화다. 나는 뇌물을 준 적도 있다. 그 당시 내가 즐겨 쓰던 표현. 정보라는 것은
정에 보답하여 주고받는 선물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이어지는 공무원 만나는 법에 나온다. 법을 얼마나 지켜야 하느냐고. 일상생활에서 법은 도로에서 운전할 때 앞차와 안전거리 규정과 같다. 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100m이다. 그러나 그 거리가 과연 실제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1%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다고 치자. 그때 비로소 법을 제시된 안전거리가 문제가 된다. 사선 변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깜빡이를 켜지 않은 운전자가 매우 많은데 깜빡이는 뒷차에 내 차의 진행 방향을 미리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이미 회전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그것을 켜는 닭대가리가 정말 부지기수다. 접촉 사고가 났을 경우 그것을 켰다면 언제 켰느냐 등등이 과실 책임의 양을 결정짓는다.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좋다. 편법은 어떨까? 무엇이 편법일까? 이것 역시 공무원 만나는 법에 나온다. 공무원 만나는 법. 아래의 글은 2012년에 내가 세이노 카페에 20시간 정도만 올렸다가 삭제하였던 글이며 2022년에 원본을 뼈대로 하여 일부는 수정한 것이다. 새로 쓴 글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독자들이 보내는 메일을 보면 내가 모든 공무원을 싫어하고 공무원이 되는 길은 누구에게도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오해다. 공무원들 중 정말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사람도 나는 만났었다. 이를테면 내가 살아오면서 법을 바꾼 적이 2번 있었는데 2번 모두 담당 공무원들과의 수차례 대화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최선을 다하여 공익을 위해 바꿔주었다. 이런 경우 국회의원에게 말을 해봤자 너무나 바쁘신 분들이어서 후원회에 열심히 계속 참여하면서 후원금을 내지 않는 한 만나기도 어려울 것이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좀 많이 내면 보좌관이 의원님께서 식사라도 같이 하시자고 하십니다라고 전화를 걸어오던데 글쎄다. 공무원들과의 수차례 대화는 내가 방문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내가 했던 것 중 기억나는 것은 외국인 투자 특례 대상에 산업의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물류창고를 넣은 것이다. 또한 민간이 먼저 짓고 국가에 기부해야 하는 사회 간접 시설을 최초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하는 민간 명의 등기를 생략하고 국가 명의로 하는 것도 있었다. 조례에 반영시킨 것도 있는데 항만단지 내에서의 건축 시 항만단지에서 해풍과 소금기가 당연히 많고 항만부지는 물류를 위한 부지이지 나무 예쁘게 심으라는 부지가 아니므로 조경 관련 규제를 바꾼 것이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였던 것은 법령 자체를 담당하는 부서 담당자의 법령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담당자, 각 부서의 상급자 등의 의견과 국가적 이익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담당 공무원이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며 법령상의 오류, 모순, 상충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관련된 부서 간의 입장 차이 법령을 총괄하며 법령 자체를 담당하는 부서와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개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회의원에게 입법 발의 등의 형식으로 제안을 했음에도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을 개정하였을 때 이익을 침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선거에서 표가 떨어지게 될 것이 예상되거나 그 법 자체가 국회의원 개인에게 영향가가 없는 경우일 것이다. 어떤 시의원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본인 지역구에 혜택을 주고자 본인이 먼저 관련 법의 오류를 덜먹이며 우려의 의견을 표하는 담당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시키고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요구하면서 고위 상급자들에게 전화나 면담을 요청하여 압력을 넣고 실행시키는 경우도 있다. 개인이 아닌 조직 단위를 보더라도 개판인 것들도 많지만 정말 일을 잘하려고 애쓰는 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하는 부서들도 꽤 있다. 나는 고위직 공무원들도 좀 알고 지냈기에 그 세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며 그 공무원들 밑에서 일하는 하급 공무원들부터 인사청탁을 받기도 했는데 내게 취직을 부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윗사람에게 말 좀 잘해서 자기를 승진 혹은 보직 변경시켜달라는 그런 청탁이었다. 어쨌든 나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면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그런 공무원을 공격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공무원이 세계의 실상을 일부 보여주고 공무원 독자들에게는 자세를 가다듬는 기회가 되도록 하며 민간인 독자들에게는 공무원에게 돈 봉투만 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는 오해를 제거하는 시점을 주기 위한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읽기 바란다. 전반부에서는 내가 공무원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여러 생각들을 풀어놓았으며 후반부에서는 예고한 대로 공무원들을 만나는 법을 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풀어놓고자 한다. 1. 우리 사는 세상. 가족들과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두 딸이 들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내가 종종 틀어놓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KBS 1에서 6시 55분에 하는 시청자 칼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이 프로를 몇 번이라도 본 사람은 우리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하며 그 불합리의 대부분이 공무원들에 의하여 생겨난 것들임에 알게 될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민원인이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방송국 취재가 시작된 이후 민첩하게 해결된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이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청와대에 탄원서를 넣는 것을 장땡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청와대에서는 기아의 민원을 관련 부서에 이첩하였습니다라는 식의 답변이나 보낼 가능이 높으며 그 관련 부서라는 것이 결국 당신이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해 주지 않는 부서이기에 오히려 미운 털이나 더 박히기 십상일 수도 있으므로 탄원서보다는 방송을 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공공기관에서 관공서에 대해 어떤 보도가 되었는지를 기사를 스크랩해 소속 공무원들과 공유하는 부서가 있고 그와 별개로 기자들과의 접촉을 맡아 하는 부서도 있다. 때로는 상위 부서에서 하위 부서로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기관장이 선출직인 경우 지자체에서 잘못했다는 식의 신문 보도가 나올 경우 중점 관리하게 되고 해당 부서는 그 보도 내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 팩트를 체크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민원인의 면담을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 보고하면서 대응한다. 때로는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민원인의 사정이 일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합리적인 면도 있기에 그것을 해결해 주고자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해도 이 사람들은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 검은등이 오갔다고 오해한다거나 담당자인 내가 불편한 것도 아닌데 민원인들이 알아서 해결책을 만들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식이거나 정민원인이 불편하면 돈 봉투라도 들고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똥파리 공무원들이 2022년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오해하지 말라. 이런 공무원들은 인허가와 관련된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 민원인 중에서는 행정기관과는 별개로 일어난 일을 해결해 달라고 데모 용역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 데모 용역은 주로 관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 등에 대한 불만 외에 관에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허가, 공사대금, 면허관리 등과 관련하여 불만을 제기할 때 전문 시위꾼에게 용역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민노총, 전노련 등등에서 대신 시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경우 담당 공무원들은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소음이나 몸싸움, 청사점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부분 직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유들이기에 의외로 대처하지 않는다. 또한 민원인 입장에서는 충분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시안이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게 액션을 취하는 경우 오히려 지켜서 담당자 여러 명이 검토 단합하여 티끌만한 편의도 봐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관련 부서의 결정 내용이 불만족스럽다면 법령을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담당자를 찾아가 업소하며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문제는 관련 법령 공부하는 방법을 일반인들은 전혀 모른다는 사실에 있다. 내가 앞에서 말한 TV 프로그램을 두 딸이 들을 수 있게 한 이유는 너희가 아무리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고자 해도 때로는 누군가가 너희에게 저렇게 엉뚱하게 손해를 끼치고도 책임지지 않는 개 같은 경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뜻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악한 심정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99% 아니다. 1%를 제외시킨 이유는 개중에는 악한 목적을 갖고서 하는 정말 나쁜 새끼들도 있기 때문이고 어처구니 없는 것은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야기시킨 공무원들 대다수는 자기 스스로를 붉은 방의 채달식처럼 스스로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파수꾼이라는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신념을 가지고 그 짓거리를 한다는 말이며 그걸 무슨 수로 당해내겠는가. 하지만 종종 그 신념 뒤에는 성진, 가산점, 취득 같은 이기적 목적이 도사리고 있음을 나는 보아왔다. 생각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성진에 목을 메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인사고과나 성과 등 급을 잘 받았다고 해서 일을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사람이라고 일을 정말 잘하는 것도 아니다.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상급자로서 받는 평가이기에 상급자에게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상급자 개인의 승진에 도움 줄 만한 일을 잘했는가, 상급자가 아는 업체에 이익을 제공했는가, 상급자의 체면을 잘 차리게 해줬는가 등이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하게 된다. 이 부패 속에서도 성장한 이유가 뭘까?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된 배경에는 공무원들의 희생도 한몫을 하였다. 그 시기는 돈봉투가 너무나도 난무하던 부패 만연한 시기였고 거의 모든 공무원이 부패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다른 부패한 나라들과는 달리 부패 속에서도 경제가 성장한 이유는 뇌물을 밝히는 공무원이었을지라도 대의 명분이 있는 경우에만 협조를 하는 유교적 위선이 심성에 깔려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동구권의 어느 부패한 나라의 건설부 장관의 집에 아프리카의 어느 부패한 나라의 건설부 장관이 찾아갔는데 집이 으리으리하였다. 아프리카의 장관이 물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동구권 장관이 창문의 커튼을 젖히면서 저기 저 다리 보이지요? 저 다리를 짓다 보니 이 집이 생겼습니다. 라고 답해 주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이번에는 아프리카 장관의 집을 동구권 장관이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집이 완전 궁궐 수준이었다. 그래서 비결을 물었더니 아프리카 장관이 창문의 커튼을 젖히면서 말했다. 가르쳐 주신 방법을 저도 써먹었지요. 저기 다리가 보이십니까? 이곳에는 아무런 다리도 없었다. 그곳에는 아무런 다리도 없었다. 다리를 짓겠다고 하면서 모든 예산을 착복한 것이었다. 적어도 이런 식의 부패는 한국의 공무원들에게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된다. 한국식 부패는 적어도 다리는 세우면서 그 이익의 일부를 나눠먹는 식이었기에 뭔가 일을 하긴 하였던 것이고 유교적 대의 명분을 찾아야 했기에 불필요한 것을 억지로 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을 찾아서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런 수행 방식은 요즘 들어서 공무원에 의하여 유지되기보다는 지자체장 선거에서 뽑힌 시장이나 군수 등에 의해 자주 행하여지는데 임기 절반 동안은 공약 지킨다고 하면서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임기 절반은 다음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짓거리들의 예산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뒤로 뭔가 구린 게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다. 시장이나 군수 밑에 있는 공무원이 거기에 적극 동참하면 예쁘게 보일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움을 받을 것이고 쯧쯧. 업자와의 결탁은 여전히 방방곡곡에서 피어나는 악의 꽃이다. 내가 아는 어느 지방도시에는 상하수도 배관공사 회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실은 전부 한 업자가 하는 것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정쟁 입찰 형식을 갖추고 다 말아먹는다. 또 어느 지방도시에서는 공사를 잘게 쪼개서 각 공사의 발주액이 경쟁 입찰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만들어 수의계약을 하고 한 업체가 말아먹는다. 이러한 결탁은 하급 공무원에 의해 유지된다기보다는 그 윗선들에 의해 때로는 시장이나 군수 등에 의해 직접 유지된다.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은 실상을 거의 모르고 선동에 속아 넘어가 투표를 하고 난다. 쯧쯧. 그리고 이런 일은 2023년 현재도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공무원은 봉급만 받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이 박봉에 시달린다고 하는 것은 70년대, 80년대에는 수긍이 가는 말이었으나 90년대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현재 9급 1호봉 봉급이
116만 5,2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여전히 박봉에 시달리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봉급만 받는 게 아니고 수많은 수당과 연금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빵빵하다. 공무원 월급에 대한 정부 기관의 보도자료를 보면 대부분 봉급만 언급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무원이 받는 수당의 예를 들어보면 대우 공무원 수당, 정근 수당, 수당 가상금,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주택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기술정보수당, 기술정보수당, 가상금,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상금, 특수업무수당, 보전수당, 시간의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등등이 있다. 이런 수당의 종류와 금액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 공무원들이지 누구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에게 불리하게 수당을 정할 것 같을까? 물론 그리스에서처럼 서류를 들고 위아래층으로 오르락 내리락 거렸다고 해서 주는 층간 이동수당, 피곤하고 길도 막힐 텐데 제 시간에 출근해 주었으니 기특하다고 해서 주는 정시 출근 수당 같은 건 우리나라에 없지만 민간 기업에 파견 나가 근무 아닌 근무를 하면서 억대의 연봉을 받게 되는 제도를 멋들어지게 만들어내는 것도 공무원이고 공무원 연금 제도가 국민연금 제도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남아 쓰도록 힘쓴 사람들도 공무원이다. 즉, 제 아무리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은 어차피 공무원들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 자기네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만들 리 없지는 않겠느냐는 것이 내 기본 인식이다. 벌칙 역시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시간의 근무 수당 관련 규정에서 부당하게 시간의 근무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부당 수령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더불어 고의적인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초과 근무를 금지시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고 승진 및 성과 상여금 지급 시에도 방영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긴 하지만 가제는 개편 아닌가. 얼마 전 정부 법무공단 너희 한 변호사가 내게 해준 말 역시 로펌들하고 비교해 보아도 수당이나 특히 연금과 휴가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으로 일하는 게 할만하다였다. 내 말의 요지는 이제는 공무원들보다 더 안 좋은 대우가 주어지는 회사들이 오히려 부주기수로 많다는 뜻이다. 칼같이 지켜지는 주 5일제, 휴가제 등도 공무원 세계보다 더 빵빵한 민간 회사들은 진짜 많지 않다. 위의 내용은 10년 전의 내용이다. 뭐야, 이거 해야 되나? 그래도 눈이 갑자기 많이 내리거나 하여 비상이 걸리면 휴일에도 새벽까지 출근해야 한다고? 휴일 특근 수당 주잖아. 어떤 대기업에서는 화이트 칼라들에게 야근 수당이나 시간의 근무 수당이니 하는 것들은 칼같이 챙겨준단 말인가? 일 때문에 휴일에 나왔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처럼 휴일 근무 수당을 떳떳하게 신청할 수 있는 민간 기업 근로자들은 아마도 생산직 사원들일 것이다. 위의 내용은 10년 전의 내용이다. 공무원의 급여는 급수나 연차에 따라 달라지는데 9급 말단으로 시작하여 정년 퇴직 직전에야 겨우 5급을 다는 공무원들과 법무공단에서 사무관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를 동일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내가 언급했어야 했다. 공무원 아파트 특공 제도도 폐지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게요. 예. 네, 네, 내일은 공무원의 자세부터 하겠습니다. 네네네. 현주쌤, 예, 혹시 들리시나요? 네, 음, 들립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또 이런 자기가 왜 스페이스X 회사를 세웠고, 그리고 자기가 부를 축적한 어제 이제 동영상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해볼 겁니다. 자기가 계속 부를 축적하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그 화성에 보내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업에 돈을 대기 위해서가 자기가 부를 축적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I'm a big believer in us becoming a spacefaring civilization. 나는 인류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하는 어떤 문명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주 여행을 할 거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
어떤 그런 종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멀티 플라네터리. 그러니까 한 행성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행성에서 사는 인간 종이 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I'm a big believer in us becoming a spacefaring civilization. 그러면 사진 찍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네, 아유, 혜림도 더운데 고생하시고요. 모두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